문제 행동의 개념과 유형. 이슈 공감 고민이에요. 올해 초등학교로 신규 발령을 받은 박 선생님은 교사가 되었다는 들뜬 마음으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되지 않아 들뜬 마음보다는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선생님 반의 민철이가 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며 못살게 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철이는 박 선생님이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면 책을 찍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박 선생님이 민철이의 3학년 담임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께 민철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 의논을 해보니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동의 심각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대학 시절 민철이와 같은 장애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교육 이론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막상 이런 행동을 보이는 민철이를 만나니 민철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민철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단기적으로는 민철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의 교직 생활 동안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다양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수학급 담임인 이 선생님께 의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 대학에서 민철이와 같이 수업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장난치고 괴롭히는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어렴풋이 배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민철이를 만나니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학생들을 만날 텐데 민철이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요? 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요? 네, 박 선생님. 민철이 때문에 힘드시죠? 민철이와 같은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고 합니다. 문제 행동에는 민철이와 같은 행동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나 해결 방법도 다양하답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네, 박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듯이 민철이의 문제 행동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행동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행동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문제 행동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할 수 있고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문제 행동의 개념과 유형. 문제 행동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신체 또는 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 둘째, 유의미한 학습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드러지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문제 행동은 학생 개인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물리적, 인적 자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정한 개인의 특성,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차시에서는 문제 행동의 개념과 유형, 장애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차시에는 문제 행동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리와 조셉의 분류 유형, 카우프만과 카우프만의 분류 유형, 웨리와 퀘이의 분류 유형, 그리고 밤바라와 켄의 분류 유형을 위주로 문제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와 조셉은 문제 행동을 행동 결핍과 행동 과잉의 두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행동 결핍은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으며 과제를 끝까지 하지도 집안일을 돕지도 바깥에 나가지도 고민에 대해 부모와 의논하지도 않고 교통신호를 지키지도 다른 사람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 표현도 다른 사람과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행동 과잉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 과잉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심하게 짜증내고 식사 시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TV 리모컨을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어른들의 대화에 자주 끼어들고 욕설을 하는 경우, 손톱을 계속 물어뜯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 유형으로서 카우프만과 카우프만은 문제 행동의 유형을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행동, 인격장애 행동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은 친구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소유권이나 규칙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또한 과도한 주의를 요구하며 건방지고 불복종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질투가 심해 과잉 행동을 나타내며 예의에 맞지 않는 지나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라가 있고 불신과 비난의 성향이 강하며 난폭한 말, 저주, 욕설을 심하게 합니다. 카우프만과 카우프만의 문제 행동 유형 중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행동은 부주의하고 과제를 미완성한다던가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며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거나 과제 이해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주의가 산만하고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무감각합니다. 카우프만과 카우프만이 마지막으로 분류한 문제 행동 중 인격장애 행동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예민하며 항상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실패를 매우 두려워하며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집단 활동을 기피하며 새로운 상황이나 어려운 과제는 회피합니다. 세 번째 분류 유형으로서 웨리와 퀘이는 문제 행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품행장애, 불안 위축 행동, 미성숙 행동, 사회화된 공격 행동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중 첫째, 품행장애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는데요. 파괴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무례합니다. 또한 잦은 싸움과 구타가 일어나고 짜증이 많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거만하고 불복종적이며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인을 비난합니다. 주의산만하고 부주의하며 화가 쉽게 납니다. 또한 약자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 과잉 행동이나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욕설을 자주 하고 논쟁적이며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불안 위축 행동에는 두려움, 고립, 회피의 행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미성숙 행동은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협업 능력이 미흡하며 백일몽적입니다. 또한 수동적이고 남에게 쉽게 현혹되며 모든 일에 무관심합니다.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웨리와 퀘이의 마지막 문제 행동 분류인 사회화된 공격 행동은 반사회적 집단에 충성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가출합니다. 또한 밤늦도록 바깥에서 지내거나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밤바라와 캔은 문제 행동을 파괴적 행동, 방해 행동, 가벼운 방해 행동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괴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몸을 꼬집거나 자신의 얼굴을 핥히는 행동, 또는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무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방해 행동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옷이나 책을 찢어버립니다. 또한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방해 활동에는 이유 없이 손뼉을 치거나 몸을 좌우로 계속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2.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적 특성. 장애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진 장애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행동적 특성이 있는 반면, 동시에 모든 장애 영역에서 두루 나타날 수 있는 특성 또한 존재합니다. 2차 시에서는 장애 학생이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행동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행동은 개인적 즐거움과 강한 감각적 피드백을 주는 반복적인 움직임 및 음성 행동을 포함한 자기자극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동 행동의 예로는 앉아있을 때 몸 흔들기, 주변을 빙빙 돌기, 손으로 날갯짓하기, 반복해서 3-4개의 어조로 콧소리 내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 행동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태훈에 의하면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이 눈을 쿡쿡 누르거나 머리 앞뒤로 흔드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어 사회적 고립이나 환경 일탈, 신체적 자해 행위 등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시각장애 학생의 상동 행동에 대한 중재 전략 훑어보기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많은 장애 학생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것은 장애라는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머나 풍자, 그리고 언어의 정교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애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관계가 많습니다. 한편 언어 및 의사소통에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업 중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사소통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격행동, 위축행동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맥락에 따른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문제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제한된 주의 집중력과 산만한 특성으로 인해 학습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 학생이 주의 산만하다거나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다 구조화된 환경과 특정 과제와 관련된 주의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면 비록 모든 장면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선택적인 주의 집중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을 비롯한 많은 장애 학생은 사회적 기술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술은 지적장애를 판별하는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자 아동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서 이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 습득에 실패한 장애 학생들은 문제 행동과 열등한 학업 수행을 비롯한 전반적 생활에 부적응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 연습과 피드백의 부족, 친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부재, 사회적으로 기능화된 행동을 하기 위한 강화의 부족 등은 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의 결함 발생은 물론 궁극적으로 또래 관계와 사회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적 특성 중 하나로 또한 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향해 공격하는 형태의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 행동은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중재해야 할 문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내는 공격 행동에는 교사나 부모를 발로 차거나 핥히거나 물어뜯기, 기물 파손,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일탈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일부 중복 지체 장애 학생은 분노, 우울증, 절망감 등의 심리 상태로 인하여 공격적 성향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아동은 일반 아동과 동일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애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한 욕구 좌절로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부적응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의 경우 일과의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 쉽게 흥분하거나 일과나 의례적인 행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매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공격 행동으로도 발현되는데 공격 행동은 결국 사회적 상호작용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며 학교 내에서 따돌림의 문제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이나 파괴적, 반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적, 파괴적, 반사회적 행동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기 위함 등의 목적, 즉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불편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긍정적인 대체 행동을 탐색하고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철이의 행동을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버튼을 눌러 박 선생님의 달라진 의견을 함께 들어봅시다.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적 특성 중 하나로 장애 학생은 잦은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과 자기 효능감과 부정적인 자아 개념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된다면 학습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적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외적 통제소, 즉, 한 개인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지각하는 방식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리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지적장애 학생은 성인의 관심과 지원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취 경험이 중요한 학습에 있어 낮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장애 학생의 경우 마지막 특성으로 뇌 손상 및 부적응의 증후로 인한 심리 정서적 불안으로 무기력, 위축 행동, 의존성, 주의력 결핍, 우울 등의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움직이는 등 침착성이 결여된 과잉 행동을 나타내거나 주의력 결핍 및 고집성을 보이기도 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 행동은 점차 감소하지만 때로는 역으로 폭력 및 비행과 같은 보다 심화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적 특성들을 살펴봤는데요. 문제 행동은 단기간에 발달하지 않으며 행동이 발생하는 특정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불변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문헌들에는 문제 행동이 아니라 장애 학생이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에서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시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 왔던 개념과는 달리 도전적 행동이라는 개념은 가치 중립적이며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 볼까요? 평가하기는 세 문항이 제시되며 문항당 2번씩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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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문제 행동의 개념과 유형. 문제 행동의 개념. 문제 행동은
첫째, 자신의 신체 또는 생활상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 둘째, 타인의 신체 또는 생활상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 그리고 유의미한 학습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드러지는 행동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유형. 문제 행동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게리와 조셉은 행동 결핍과 행동 과잉으로 문제 행동을 분류했습니다. 카우프만과 카우프만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행동, 인격장애로 분류하였으며 웨리와 퀘이의 경우에는 품행장애, 불안위축행동, 미성숙한 행동, 사회화된 공격행동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밤바라와 켄은 파괴적 행동, 방해 행동, 가벼운 방해 행동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적 특성.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적 특성.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장애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문제 행동. 장애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문제 행동에는 상동 행동, 자기 자극 행동, 낮은 학습 동기, 공격적 행동, 무기력, 위축 행동, 의존성, 주의력 결핍, 주의 집중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기술의 결함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